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 고1 모의고사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서 미래 공리주의 사상과 그 특징 바로 본문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문단이에요.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라고 했어요. 공리주의 할 때 이제 공리가 뭐냐면 공공의 이득이에요. 공공의 이익.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건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걸 가장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실천을 해서 최대 다수의 행복, 가장 최고의 행복을 원리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공리란 공리의 단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모란 모모이다. 모모란 모모를 뜻한다. 모모는 모모이다 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논지 전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민주주의란 어떤 정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모모란 모모이다. 모모는 모모이다 라고 해서 사전적인 단어 설명을 하는 것을 정확한 의미 설명한다고 해서 정의의 기법. 그래서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지금 공리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논지 전개 방식이 있다. 정의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세요. 미리 말하지만 이 가지문에도 정의의 기법이 있고요. 바로 뒤에 보게 될 나지문에도 공통적으로 개념 설명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리란 이익과 효용, 효율적인 사용 가치,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자, 개념 설명 끝났죠.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의 뜻은 뭐냐면 공리주의에서 행복은 공리를 극대화, 가장 최고치, 공공의 이득을 가장 최고로 만드는 것, 즉 그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래요. 알겠죠?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고 최고의 가장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래요. 여기에서 행복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문제 포인트. 개인의 쾌락뿐 아니라 한 명의 프라이빗, 한 명 개인의 쾌락뿐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그 구성원, 사회 전체 구성원의 쾌락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지금 1문단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두 가지인데요. 공리란이라고 해서 공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어.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정의의 기법을 쓰고 있다. 이거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의 포인트는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수, 철수, 영희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쾌락뿐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쾌락도 중요하긴 중요해. 하지만 개인의 쾌락만을 말하는 거다? 틀리죠. 그 개인이 소속이 된 사회 전체 구성원, 전체의 쾌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 둘 다 보스 오브 댐 둘 다의 행복이 공리에서 말하는 둘 다 행복을 다 고려해야 돼라는 거야. 자, 첫 번째 1문단은요. 중심 내용이 뭐냐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밀 이후의 공리주의에서 공리주의를 둘로 나눴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낚일 수가 있는데, 공리주의라는 것이 밀 이전에는 있었고, 밀 이후에는 공리주의가 문제가 많아서 없앴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이제 양적인 공리주의, 이제 양적 쾌락주의 그리고 밀 이후에 밀이 철학자 이름입니다. 이 이후에는 질적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 공리주의가 둘 다 있었지만 좀 다른 거죠. 밀이 정답을 말한다면 이 밀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의 그 양적 쾌락주의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그러니까 밀이 등장하기 전의 공리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우선 측정이 가능하다. 숫자 1, 2, 3. 만약에 화장실 가서 느끼는 쾌락.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의 쾌락, 숫자 1, 숫자 3 이렇게 모든 쾌락이 측정이 가능하고 그 원천, 그 쾌락이 어디에서 등장했냐,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라는 원천에 상관이 없이 다 동질적이므로 오직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라는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밀 이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문제점이 좀 느껴지죠. 수면욕, 수면욕, 식욕 이런 어떤 동물적인 쾌락이랑 우리가 정말 좋은 독서를 하고 나서 느끼는 지적인 쾌락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양적 쾌락주의는.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 있잖아. 먹고 자고 싸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인 고등 하이 레벨이죠.
지적인 어떤 쾌락, 도덕,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만족감, 어떤 상상력, 여러 가지 지적인 상상력, 이런 거에서 느끼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밀 이전의 양적 쾌락주의는 동일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점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향유가 누린다는 뜻이야.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동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밀 이전의 양적 쾌락주의의 문제점의 비판이 첫 번째는 이건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야 라는 비판을 받았어. 밀 이전의 양적 쾌락주의의 비판이 첫 번째는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 첫 번째 비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쾌락이 다 동일하다라고 따진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때때마다 배고프면 먹고 똥 마르면 싸고 자고 싶으면 자는 저런 동물인 돼지, 이 돼지가 양적 쾌락주의에선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밀 이전의 쾌락주의는. 또한 두 번째 비판도 있는데요.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 한문이 서로 상부딪힐 충돌할 충이야 서로 부딪힐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문제점이야. 자,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렵죠.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 행복 추구가 바로 공리주의가 원하는 거죠. 아까 1문단에서 기억나시죠?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최대 행복의 추구가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런 양적 쾌락주의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최대 행복 추구는 사회 전체가 다 행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 행복 추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기심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쉬워. 이기심은 나만 생각하는 거지. 이타심은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사람 전체를 좀 타인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양적 쾌락주의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자고 싸고라는 이런 동물적인 쾌락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양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에서 오는 그 쾌락이 똑같다고 보면은 먹고 자고 싸고를 더 추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최대 행복의 추구, 사회 구성원이 전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 먹고 자고 싸고 개인의 이기심 그 부분과 동일하다 보면 이걸 이게 더 양이 많아지면 이걸 더 추구할 수 있잖아.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 이기심의 본성이라는 것과 서로 부딪혀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 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누가? 양적 쾌락주의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이라는 사람 드디어 나왔죠. 밀이라는 철학가는 이 기존의 양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 이거 조심해. 기존의 공리주의를 양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아예 갖다 버린 게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거야.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인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야 라는 비판. 두 번째는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 본성에 부딪혀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두 가지 비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밀이 등장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밀은 질적으로 쾌락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은 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밀은 쾌락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어 라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질적 쾌락이고 정신적인 쾌락은 고급 쾌락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 고급 쾌락은 예를 들면 독서하는 데서 오는 쾌락,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느끼는 쾌락 이런 것도 다 쾌락이거든. 내가 모르던 학문을 열심히 깊게 공부하고 논문을 찾아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쾌락 이런 고급 쾌락은 기존에 먹을 때, 잘 때, 쌀 때 거기서 느끼는 동물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정신적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 그러니까 쾌락이 우월성이 있다는 거야. 쾌락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야. 우월성을 지닌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이런 고급 쾌락
쾌락을 추구를 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다. 품위. 자, 인간이 어떻게 품위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저기 불쌍한 어린이들이 더 배고파하면 내 빵을 나눠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한테 내가 나눠주죠. 그게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쾌락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당장 필요한 원초적인 쾌락을 버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고급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가 있고, 이에 어긋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 어떤 그런 고급 쾌락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미리 주장했던 질적 쾌락주의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시, 너희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수면욕, 식욕, 성욕. 자, 그러면 이제 수면욕의 예를 들어보자. 수면욕. 이거는 그냥 너무 졸려. 자고 싶어. 너희 지금 요즘 어때?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지만 자고 싶은 걸 꾹 참고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 가서 내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했어. 내가 자고 싶을 때 침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공부해서 새벽 2시에 스터디 카페에서 할 공부를 다 하고 딱 집에 가.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죠. 거기서 느껴지는 지적인 쾌락이 있죠. 이 쾌락이 훨씬 더 좋은 쾌락, 고급 쾌락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고급 쾌락을 버리고 나 몰라 뭐 공부가 뭐고 나 졸리니까 잘래 하고 그냥 잤어. 그럼 거기서 느끼는 쾌락은 그냥 동물적 쾌락이죠. 저급의 쾌락이죠. 그 쾌락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품위를 높일 수가 없어서 진정한 쾌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잤어. 일어나서 되게 찝찝하죠. 머리 아프고 되게 괴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행복의 구성 요소가 이런 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공리주의는 밀 이전의 양적 쾌락주의의 쾌락이 다 동질하다.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이 다 똑같다 보는 거고요. 밀 이후의 쾌락은 질적 쾌락주의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신적 쾌락이 훨씬 더 우월하고 고급 쾌락이다. 육체적인 건 열등하다. 저급이다.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은 어떤 이 부분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품위가 높이는 거고 되게 본질적이고,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 정신적인 고급 쾌락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넘어가자. 자, 4문단, 5문단 들어갈게요.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를 다시 말해. 자, 조심해. 자, 밀 이전 말했고 밀 이후 말하고 다시 밀 이전의 공리주의 말하는 거야. 그 동물적 쾌락이랑 정신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서로 부딪힐 때, 어쨌든 밀 이전의 공리주의도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뭔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 같은 게 발생하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 전체 구성원이 행복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기심이 부딪힐 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어떤 걸 해결책으로 봤냐면 바로 법률, 여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법으로 강제성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이기심 때문에 전체 행복에 훼손이 될 때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또는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야. 이런 법률과 여론은 좀 센 거죠. 외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걸 외적 제재라고 합니다. 외적 제재를 가하는 거야. 이런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밀 이전은 전체 행복이 이기심과 상충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괜찮아. 외적 제재인 법률과 여론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억누르면 돼. 다 케어할 수 있어. 라는 입장을 드러낸 거야. 하지만 밀 이후의 공리주의는 이렇게 외적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밀도 외적 제재를 하지 말자고 말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밀은 외적 제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적 제재도 필요하다. 양심해야 돼. 내적 제재는 뭐냐면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그 행동하지 말아야지 같은 이 양심,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밀에 따르면 자, 이 부분이 함정이야. 밀도 외적 제재를 무시한 건 아니야. 밀에 따르면 법이나 여론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이런 외적 제재도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법률에 의거해서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감옥에 가니까 내가 그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전체를 좀 고려해야지. 라고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딱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끄는 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뭐 법이나 이런 식으로 외적 제재하는 것에는 뭐 어떤 경찰이나 이런 거 사회적인 비용도 들고 하니까 스스로가 좋은 행동을 하도록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그는 미리죠.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한 거죠. 이게 미리 이전의 공리주의와 다른 점이죠. 이 양심은 내적 제재인데 양심은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형성이 되는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감이야.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빵을 내가 다 먹고 싶어. 그런데 저기 불쌍한 어린이가 있어. 내가 다 먹고 싶어도 저 불쌍한 애들한테 더 먼저 줘야지 라는 내적 제재. 이런 것을 어기면 사람들은 내면에 고통을 느껴요. 불쌍한 사람 무시하고 내가 다 먹어봐. 그게 맛있겠니? 고통스럽지? 그래서 이 양심은 내가 살고 있는 구성원, 사회 전체와 일체감을 이루고 싶어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야. 양심은 타고난 본성. 그리고 교육과 외적 제재 같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함정인데, 타고난 본성, 양심이라는 것은 내적 제재는 타고난 본성도 있지만 이것이 후천적인 교육이나 외적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이 양심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걸 아예 무시한 건 아니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유치원 아이들이 있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막 때렸어. 다른 친구 장난감을 뺏으려고 때렸어. 그러면 그 때린 것을 때리면 안 된다. 친구들을 또 때리면 그 친구가 아파해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그런데도 그 유치원 친구를 때리면 약간 이렇게 맴매를 해서 외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면 그 친구는 다시 유치원 가서 다른 친구를 안 때리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교육과 어떤 처벌, 형벌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양심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자. 그래서 양심은 사회적인 감정의 토대를 두고 타고난 사회적인 감정이기도 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지 라는 타고난 감성이기도 하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은 교육과 외적 제재 같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이 되기도 해. 길러지기도 하는 거야. 이 두 가지야.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 이 단어 외워놔. 이 지문에서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기심 같은 거야, 약간. 알겠죠? 그러니까 나지문에서 자기 이익 지향성은 이기심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 인간은 이 전체를 통해서 자기 이익 지향성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게 뭐야? 이타심.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밀에 따르면 타고난 본성인, 타고난 내적 제재인 양심, 이게 내적 제재죠. 이거와 함께 어떤 법률 같은 외적 제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이 두 개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라 볼 수 있는 자기 이익 지향성,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따르는 그런 공리주의의 목적을 따르는 사회 전체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까지 보자. 그래서 밀은 한 번 더 나오네. 자, 4문단은 미리 강조한 내적 제재의 양심에 대해 얘기했고, 마지막 문단 보자.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 이 두 개를 통해서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사회 구성원의 후천적으로 얻는 행복,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죠.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라고 미리 강조한 거야. 자,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밀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밀 이전이나 밀이나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과 이제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법률 같은 강제성 있는 외부에서 그 강화적인 힘으로 누르는 외적 제재를 강조했고, 밀이라는 것은 외적 제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내적 제재,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양심, 도덕적 의무감 같은 양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긴 해, 양심이. 하지만 이 양심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외적 제재인 교육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더
디벨롭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나 지문도 설명을 드릴게요. 나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나 지문의 주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설명하는 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야.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죠. 그죠? 자원. 돈이든 재화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자원은 딱 한계가 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경제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은 어차피 합리적인 선택을 한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각자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존재래.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 효용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누가? 경제학자가. 이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전체 효용 이론을 말한 사람들이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지문이었던 가 지문은 누가 중요했어? 밀이지, 밀. 그러니까 후반부 이후에 말한 거 다 밀이라는 철학가가 하는 말이지. 이번 지문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에 돈, 재화, 재물 이런 재화는 이제 한정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 명의 인간은 어차피 제한된 자신의 어떤 재화를 가지고 최고의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용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대요. 자, 첫 번째 1문단은 효용 이론의 필요성, 효용 이론을 알아야지 이 인간의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가자. 효용이란 이거 시험 나오겠죠. 앞에 가지문 밀의 공리주의 설명하는 앞에 가지문에도 공리란 뭐뭐뭐뭐이고라고 하면서 공리라는 개념 설명하는 정의의 기법이 쓰였죠. 논지전개 방식 중에 여기도 효용이란 단어를 설명하네. 개념 설명하네. 효용이란 의사결정사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의미한다. 만족으로. 자, 이 부분이 개념 설명을 하는 바로 정의의 논지전개 방식이 쓰여서 이거는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자. 이 문단. 효용이라는 거, 효율적인 사용 가치. 효용은 의사결정하는 한 명의 개인이겠죠?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을 해. 그 행동을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용돈이 5만 원이 있어. 이 5만 원으로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 보고 간식을 먹을까? 아니면 뭐 PC방을 갈까? 아니면 이걸로 여자친구랑 에버랜드 갈까? 자, 그 5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너희들도 5만 원의 용돈이 있으면 시험 끝나면 그걸 최고의 행복을 찍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랑 놀러 갈 거고 어떤 친구는 PC방에 하루 종일 살 거고 그런 식으로 각자 좀 다르겠죠. 효용은 그런 거야. 경제학자 또 나오네. 경제학자들은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봤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으면 그 5만 원을 여자친구 데이트에 쓰는 게 합리적인 소비고 나는 PC방을 좋아하면 PC방에서 5만 원을 쓰는 게 그 사람한테 합리적인 소비겠지?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바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가지. 드디어 이제 주인공 나왔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얘들아, 이 단어 그냥 외워놔. 선생님, 사회탐구 시간도 아닌데 왜 외우죠? 얘들아, 너희 이거 내신이잖아. 이 내신은 이 지문을 100% 1000%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해야지 실제 내신 다 맞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있어. 이 두 개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 거야. 자, 근데 체감은 뭔가 체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뭔가 느낀다는 게 아니야. 이 체감은 뭔가 감이 감소다, 감소. 너 추위를 체감하니? 그 체감 아니야. 체감은 떨어지는 거야. 균등은 뭔가 균일한 거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외워놔. 자, 일단 들어가자. 자, 두 번째 문단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를 소개했죠. 자, 세 번째 문단 들어가자. 여기서 한계 효용이란 뭐냐면 한계 효용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재화에 대한 소비를 이거 중요하다. 빨간색 처음 나왔다. 한계 효용을 먼저 설명했어. 얘들아, 한계 효용 체감과 한계 효용 균등 이 두 개를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한계 효용은 겹치는 말이지.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는 이 네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자, 한계 효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 구매를 할 때 추가되는 효용이 만족감 같은 거거든. 효율적인 사용 가치니까 만족감 같은 거야. 이 만족감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한계 효용의 뜻에서 정말 조심할 게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다는 시 늘릴 때, 그러니까 늘릴 때, 개수를 늘릴 때 추가되는 만족감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너희가 진짜 더운데, 그래서 너희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선생님 더위사냥 좋아하거든. 너무 더워서 막 축구하고 땀 흘렸어. 더위사냥 하나를 샀어. 그거 딱 먹었어. 장난 아니지. 완전히 이 한 개를 샀을 때 내 만족감, 효용이죠. 만족감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근데 좀 부족해. 그래서 2개째를 먹었어. 두 개째를 먹었어. 만족감이 이 정도일까? 아니지. 첫 번째보다는 그 만족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만큼일까? 근데 친구가 친구가 먹기 싫대. 나한테 또 억지로 줬어.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3개째를 먹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도 시리고 배도 아픈 것 같고 만족감이 한 요 정도 줄겠지. 그래서 그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다는 시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은 미리 뒤에 나오겠지만 점점 늘어나지 않고 좀 이게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 이제 나온다. 그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해 같이 정비례야? 아니지. 이거 함정 나오게.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하겠지. 반비례. 선생님 왜요? 아이스크림을 어쨌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나가면 만족감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만족감이 쌓이는 거면 정비례 아니에요? 야, 아니라고. 봐봐. 추가되는 효용이야. 얘들아, 한계 효용에 대해서 설명 진짜 조심해. 효용의 총합이 아니라, 효용을 다 합친 총합이 아니라 추가되는 효용을 말하는 거야. 이 추가되는 효용은 이만큼이었다 점차 감소하겠지. 감소. 그래서 이거 별표 크게 달게.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의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야. 한계 효용의 체감, 감소하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 예는 아니지만 너희가 이 영상을 남학생이 본다고 치자. 근데 우리 진짜 서원고에서 제일 이쁜 친구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 진짜 예뻐. 그럼 너희 첫 데이트할 때 막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지.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 SR 원니키스에서 만나기로 했어. 첫 번째 만나서 같이 피자도 먹고 롯데몰도 가서 영화도 보고 너무 좋아. 막 심장 터질 거야. 그럼 그때는 첫 번째 데이트할 때는 장난 아니지. 만족감이. 근데 이제 10번째 만날 때 어때? 10번째 만날 때 좋긴 좋지. 근데 이만큼은 아니지. 심장이 터질 것 같진 않지. 이만큼이지. 근데 그 친구랑 너희가 한 5년 사귀었네? 5년 사귀어가지고 이제 맨날 거의 한 500번째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랑 또 똑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해서 영화관 앞에서 만났어. 그 여자친구랑. 근데 오늘 나는 다른 남자친구랑 PC방도 가고 싶고 오늘은 좀 피곤한데 여자친구 노는 거 좋긴 좋은데 막 그렇게 좋진 않지.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알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넘어가자.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 물건, 먹는 거든 뭐든, 재화를 선택해서 소비할 때 말이야,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으로 너희들이 시장을 본다고 쳐봐. 그러면 너희가 최대한 이 10,000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최대치를 사겠지. 아이스크림 2개, 아이스크림 2개, 컵라면, 김치, 구운 계란 해서 꽉 채워가지고 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사겠죠. 그래서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자, 이 글에 예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공리주의 지문에는 예시는 특별히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지문에는 정의의 논지 전개 방식이 있고 예시 있어. 개념 설명하는 거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시키는 예시 있습니다. 정의 예시 있어. 됐지? 자, 은우란 예시가 나왔어. 차은우인가?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 초밥 다 한 개에 1,000원이다.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은우가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첫 번째 샀을 때, 두 번째 샀을 때, 세 번째 사서 먹었을 때 효용은 좀 줄어들겠지? 근데 한계 효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 너희들 특히 문과 학생들 이런 표 나올 때 쫄지 마라. 엄청 쉽다. 야, 얘들아 이거 되게 쉬운 거야. 표 봐봐봐. 튀김과 초방의 한 개의 효용을 봐봐. 자, 이걸 봐야 돼, 이거. 이게 1, 2, 3, 4, 5가 뭐냐면, 한 개 샀을 때, 2개 샀을 때, 3개 샀을 때야. 알겠죠? 이게 개수야, 개수.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튀김을 너희 생각해봐. 진짜 장난 아니게 배고파. 배고픈데 야, 오징어 튀김을 첫 번째 먹었어. 우와, 장난 아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그래서 16이 뭐냐면 16만큼의 만족이 있다는 거야. 얘들아, 효용은 만족감이야, 만족감. 알겠지? 자, 그러면 16, 꽤 크지. 16의 만족감이 있어. 그런데 이 은우라는 친구가 튀김은 되게 좋아하고 초밥은 그냥 별로 많이 좋아하진 않나 봐. 진짜 배고플 때 이 초밥을 딱 한 개를 먹었을 때는 5 정도의 만족감이 있었어. 자, 그럼 2개째 먹자. 튀김을 하나 먹고 짱이다. 와, 장난 아니다. 천상의 맛이다. 이제 2번째 먹어서 역시 맛있다. 8 정도로 좀 줄었어. 세 번째 먹었어. 숫자 4. 4번째 먹었을 때는 이제 벌써부터 좀 튀김이라 물려. 그래서 맛있긴 맛있는데 이제 좀 그만 먹고 싶네. 이 정도밖에 만족이 안 돼. 5개째 먹을 때는 진짜 이제 맛있긴 맛있는데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숫자 1 정도의 효용이야. 이해되지? 이만큼의 첫 번째 먹을 때 이렇게 만족하다가 5개째 먹을 땐 좀 질리고 이제 더 안 먹고 싶다. 숫자가 줄었지. 초밥은 자, 1개째 먹었을 때 튀김이 훨씬 더 크지만 어쨌든 초밥도 하나 먹었을 때, 배고플 때 딱 하나 먹었을 땐 숫자 5였는데 점점 만족감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야. 그죠? 자, 읽어보자. 자, 은유의 예시. 만약 은유가 이제 다 1,000원짜리, 1,000원이다. 5,000원이면 이제 이걸 막 경우의 수로 조합해서 사 먹을 수 있겠죠. 5,000원이면 튀김 몇 개, 초밥 몇 개를 사야지 가장 만족을 하겠냐. 근데 얘들아, 이게 뒤에 볼 필요도 없이 미리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지금 미리 답 말해도 될까 얘들아? 지금 튀김을 3개 먹으면 얘들아, 튀김을 3개 먹으면 16, 8, 4지. 16 만족. 8 만족, 4 만족이지. 나 암산 잘한다. 구모 수학해서 24, 28. 28개지. 그리고 이제 그래도 3개만 3,000원 썼네. 2,000원 남았네. 2,000원 초밥 사보자. 초밥 하나 둘. 그러면 5 플러스 4지. 5의 만족, 4의 만족이니까. 그러면 9지. 28 더하기 9. 그러면 37이지. 숫자가 37. 그래서 요거가 37이 경우의 수 할 때 제일 높아. 미리 다 말하는 이따 계산 한번 해보자. 선생님 돈은요? 야, 3개 2개니까 다 1,000원이니까 5,000원. 5,000원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튀김 3개, 16, 8, 4 합치고 초밥 2개, 5, 4 이거 합친 게 37로 경우의 수 계산했을 때 37로 제일 세다니까? 한번 읽어보자. 만약 은우가 5,000원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이 가능한 대안에서 각각 총 효용, 총 만족감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계산하면 37로 제일 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계산해보라니까. 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튀김 3개와 초밥 2개. 예산은 맞죠? 3,000원, 2,000원. 한 개 효용이.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튀김 3개와 초밥 2개에, 튀김 3개일 때, 세 번째일 때, 한 개 효용 만족감 몇 개야? 4지. 4. 초밥 2번째 초밥을 살 때, 한 개 효용 숫자 몇 개야? 4지. 이때 4고, 이게 일치하지. 요때가 이 한계 효용이 균일하지. 이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한계 효용이 숫자 4로 일치한다. 자, 이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 자, 튀김 3번째. 그리고 초밥 2번째, 숫자 4 똑같은 요 지점 말하는 거야. 자, 이 여기가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 되는 거래. 이게 바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래서 A라는 물건 살 때, B라는 물건 살 때, C라는 물건 살 때, 예를 들면 A라는 물건 살 때 세 번째 구매할 때가 한계 효용이 7이었어. B라는 물건은 2번째 물건을 살 때 한계 효용이 7이었어. C라는 물건은 4번째 물건을 살 때 한계 효용이 7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 한계 효용의 숫자가 동일한 숫자만큼 사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 가장 최고의 만족을 준다. 그런 얘기야. 자, 요 계산한 거 다시 한번 보자. 한계 효용 체감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구매를 더 추가로 할 때마다 만족감은 떨어져요 라는 거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이게 숫자가 같은 지점이 가장 최고의 만족이 극대화하는 지점이에요 라는 얘기야.
튀김 3개 살 때가 숫자 4, 튀김 2개 살 때가 숫자 4. 요게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까 왜 여기가 이제 가장 최고의 만족인지 계산을 좀 해보지. 너희가 귀찮더라도 이거 해봐야 된다. 이거 무조건 똑같이 안 나오고 변형 문제가 나온다. 알겠지? 자, 튀김 5개고 초밥은 안 샀다 치자. 자, 얘 예산 얼마야? 5,000원이지. 튀김 5개 5,000원으로 살 수 있지. 그럼 튀김만 5,000원으로 튀김만 싹 다 5개 사. 그러면 16, 8, 4, 2, 1 합치면 31이야. 됐어? 자, 그러면 튀김 4개, 초밥 하나라고 치자. 그러면 16, 8, 4, 2하고, 이 파란색이 초밥이거든? 초밥은 하나 살 때 5지. 계산 35야. 자, 튀김 3개와 초밥 2개야. 자, 그러면 16, 8, 4죠. 그리고 초밥 2개는 5, 4죠. 자, 그러면 37이야. 숫자 계산해보면. 자, 얘들아, 튀김 2개. 16, 8이죠. 초밥 3개는 5, 4, 3. 36. 튀김 1개는 16. 하지만 초밥 4개는 5, 4, 3, 2, 5, 4, 3, 2, 숫자 30 해봐야 돼. 튀김은 하나도 안 사고 초밥만 다 살 수 있지. 이건 가장 효용이 낮겠지, 얘들아. 얘는 지금 봤을 때 만족이 튀김을 훨씬 좋아하는 애 아니야? 은우는? 근데 튀김을 하나도 안 사고 초밥 5개만 사? 그러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어쨌든 5,000원으로 5, 4, 3, 2, 1 하면 이제 숫자가 15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계산해보면 이 부분이 가장 37로 가장 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라는 걸 경제학자들은 그 인간의 어떤 합리적 소비를 믿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그래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의 돈이나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다. 다시 한번 이거 볼 수 있겠어? 한계 효용, 그러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 찍어볼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거 중에서 한두 개를 바꿔치기 한다, 분명히. 그래서 지문에서 이게 균등의 법칙 설명인지 체감의 법칙 설명인지 잘 보고 풀어라.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야. 숫자가 똑같은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대의 만족을 얻는 거거든. 여러 상품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는. 자, 내가 아까 제품 A, B, C 했을 때 똑같은 지점, 한계효용이 똑같은 지점을 딱 선택하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여러 상품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와. 자, 우선 제발 여기까지 너희들이 영상을 보기를 바란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자, 얘들아, 우선 설명해 주기 전에 개인들이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각자가 어떻게 개인이 매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대. 근데 한계 효용이 균등했는 지점, 여기가 만족도가 극대화, 최고인 지점이지. 자, 그럼 선생님이 2가지 말할 거야. 이 자체의 설명을 한번 풀어서 말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각자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설명하는 거야? 균등의 법칙 설명하는 거야? 균등의 법칙 설명하는 거다. 제발 외워라. 이걸 설명하면서 개인에 따라 다 달라. 이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꼭 나온다. 이거 아니다. 균등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너희가 용돈이 지금 5만 원이 있어. 5만 원인데 시험 끝나고 너희 놀 거지. 시험 끝나고 놀아. 그러면은 영수, 철수, 영철이, 이제 남학생 3명, 성우 1학년 남학생 3명이라고 할게. 각자 다 똑같이 5만 원이 있다고 치자. 근데 영수는 이 5만 원을 여친이랑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하는데 3만 원을 쓰고, 개인적으로 뭔가 사먹는데 1을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엄마 선물 주는데 1을 쓰고, 이게 가장 최고일 수도 있지. 그죠? 철수는 여친이 없어. 오직 PC방에 숫자 5만 원을 다 몰빵하는 게 가장 최고일 수도 있죠. 영철이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다음에 또 뭐 먹을까? 떡볶이 먹고 여기에다가 다 이를 쓰는 게 가장 최고의 효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효용의 수치가 각자 어디에다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균등한 지점, 즉 만족도를 가장 최고치로 만드는 그 지점이 사람에 따라 같다 다르다. 근데 이것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지 체감 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알겠지? 자, 마지막 문단 보자. 재화를 이제 돈이나 이런 거야.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 두 가지 있었죠. 효용 이론은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 정부가 어떤 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이제 이번에 또 다시 균등 법칙이야, 체감 법칙이야. 다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뒤에 정부 정책에서 누진세 얘기가 나오거든. 이 누진세 얘기는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야, 체감 법칙이야. 체감 법칙이다. 체감 법칙에 대한 거다. 한번 할게.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 좀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 추가로 없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막 리어카 끄는 할머니, 아니면 정말 막노동 하시는 분, 달동네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막 지갑에 막 3,000원, 5,000원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 노숙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누가 10,000원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어. 그럼 이 10,000원을 일주일치 라면 값이야. 진짜 이 효용은 극대화 되겠죠. 그런데 뭐 1년에 막 100억씩 버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10,000원은 어쩌면 그 10,000원에 뭐 포스트잇 없으면 그 10,000원짜리 쓸 것 같지 않냐? 막 수십억, 수백억 버는 사람의 10,000원의 효용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러면 국가가 정책에서 고소득자한테 돈을 이만큼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이제 다 나눠줘. 이만큼씩 다 쪼개서 나눠줘. 그러면 사회 전체 효용이 만족도가 극대화 되겠죠. 그런 식으로 누진해서 세금을 매긴다. 누진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많으면 자산이 뭐 100억이야. 그러면 이 누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자산이 뭐 100만 원밖에 없어. 이 사람한테 오히려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야. 자,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이 10,000원의 효용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의 효용이 크겠죠. 그걸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쪼개서 배분하면 고소득층도 어쨌든 자신의 세금을 뭐 만약에 1억을 뺏겼어. 뺏긴다기보다는 1억을 세금으로 냈어. 근데 어쨌든 그 100억에서 99억을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자산이. 그 효용이 감소를 하긴 해. 하지만 100억에서 99억을 내려가봤자 뭐 큰 데미지는 없겠지. 근데 국가가 그 부자한테 얻은 1억을 100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명 이상한테 나눠주면 100만 원씩 받는 건가? 그럼 그 사람도 굉장히 행복하겠지. 진짜 1년치의 라면 값이지. 자, 고소득층의 효용이 감소하는 부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 각자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더 커져서 사회 전체로 보면 효용이 증가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경제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세금의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적인 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누진적 소득세를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누진세의 예시를 들면서 누진세율, 누진적으로 더 부자이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더 높은 세금을 얻고 오히려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쪼개서 나눠준다. 이 전체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라는 건데 이것은 한계 효용 법칙주의에서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연관이 있는 거야. 체감의 법칙. 알겠죠? 자,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서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어 봤자 이만큼이나 재산이 훨씬 더 많이 있어. 줄어들어 봤자. 근데 이 줄어드는 부분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쪼개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1년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효용이 만족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도 효용 이론을 사용한다. 정책 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우선 영상을 끊어볼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가와나의 공통점이죠.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가가 공리주의 지문, 나 부분이 방금 읽었던 효용 법칙에 대한 이론이야. 자, 1번.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나 부분만 있었죠. 나 부분. 자, 1번 공통점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정부 정책 이야기가 이 누진세 얘기하면서 나 부분의 일부 있지만
있습니다만 정책 시행하는 일반적 과정은 나 부분도 없죠. 가에는 아예 없고 나 부분도 이 일반적인 과정 설명하는 건 없어. 자, 지금 선생님이 이 펜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끊기네. 자, 3번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용성 이 부분은 나 부분에 보이지 않죠. 가에만 있고 나에는 없어. 자, 다 틀려. 자, 답이 4번인데요. 인간이 자기 이익 지향성의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자기 이익 지향성이 뭐야? 아까 가 부분에서는 자기 이익 지향성 얘기하면서 이 단어가 아예 나왔었죠. 이게 약간 이기심 같은 거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이제 나 부분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나 부분에서 경제학자들이 선생님이 아예 찾아볼게. 바로 옆에 있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라면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자기 이익 지향성. 그러면서 이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5번. 개인의 선택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 이것은 전혀 가와나 둘 다 전혀 보이지 않죠. 답이 4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7번 문제.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자, 기억 한번 보자. 자, 기억 찾아봐라. 기억이 바로 여기네요. 자, 보자. 기억이 바로 밀은 공리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기억나죠? 밀이 공리주의를 더 발전시켰다라는 것의 근거를 가장 맞는 걸 찾아보자. 자, 밀이 공리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평가할 수 있는 이유 가장 적절한 거. 자, 17번 문제. 자, 답을 먼저 확인을 해본다면 당연히 답이 2번입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하여. 자, 쾌락은 양적 쾌락주의가 아니야. 질적 쾌락주의야. 동물적인 쾌락과 지적인 고급 쾌락이 차이가 있어. 차등이 있어 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외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내적 제재인 양심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 행복의 실현의 가능성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밀이란 사람이 공리주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시킨 근거가 바로 이거야. 자,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봐라. 되게 쉬워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야. 자, 5번만 조심해. 5번에서 너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고 고급 쾌락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했다. 이 말이 왜 아니냐면 얘들아, 이 사람이 미리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이 있다라고 이걸 구분해야 된다. 사람은 고급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떤 품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개의 구분은 했지만 저급 쾌락의 개념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야. 알겠지?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의 개념을 설명을 둘 다 하고 인간은 고급 쾌락을 더 추구할 때 진정한 어떤 쾌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저급 쾌락의 개념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5번 아니다. 답이 2번이야. 자, 지금 펜 상태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 자, 18번 보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A는 뭐냐면 A가 바로 아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선생님이 지금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A 부분이야. 자, 그러면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자. 아래 그래프에서 ABCD는 은우의 소비 선택이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 5,000원이라는 그 예산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효용을 한 거야. 이 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 자, 아까 어땠어? 튀김 3개와 그 초밥 2개. 튀김 3개와 그 초밥 2개. 자, 이 선택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A 부분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효용이 만족감이야. 효용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A였죠. 자, 일단 문제를 그냥 답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답이 이제 왜 5번이냐면 보자. D와 E를 보자. D와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 E가 D보다 만족감이 더 크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치? 자, D 찾아보자. 일단. 자, 지금 선생님이 시간은 급한데 펜이 오늘까지 너희 올려줘야 되는데 좀 미안해. 펜을 오늘 쿠팡에 다시 사야겠다. 자, D를 보자. D를 보면은 이 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예산을 초과했다는 거거든. 자, D를 보면은 초밥이 3개고 튀김이 3개야. 그러면 아까 그 표가 뭐였냐면 튀김과 초밥 여기 쓰면서 해야겠다. 튀김 1개, 2개, 3개, 4개, 5개일 때 얘가 16, 8, 4, 2, 1이었고 얘가 5, 4, 3, 2, 1이었어. 앞장을 한번 쓴 것뿐이야. 자, 그러면 지금 D 부분에 총 효용 산수 계산해볼게. 초밥이 3개야. 그러면 5, 4, 3이지.
그러면 총 12겠네. 튀김 3개면 16, 8, 4. 자, 그럼 24, 28이네.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40이네. 총 효용이 D는 40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를 보자. 여기 2. 2는 보니까 튀김 4네. 튀김이, 이거 초밥 먼저 쓰자. 초밥 먼저 쓰자. 2는 초밥이 2개네. 튀김이 4개네. 오케이? 그럼 초 2는 5, 4니까 5 플러스 4니까 9. 자, 튀김 4개는 16, 8, 4, 2. 16, 8, 4, 2. 자, 암산해보자. 24, 28, 30이네. 9랑 30 합치면 39네. 자, 어때? 자, D가 40이 나오고 2가 39 나왔지? 그러면 누가 더 높아? D가 더 높지. 근데 2가 더 높다고, 더 크다고 나왔지. 답이 5번이야. 됐지? 어렵지 않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와서 시험 전날에 나한테 진짜 제발 꼭 물어봐라. 이 문제가 변형이 될 거야. 그러면 우선 지우고 나머지 1, 2, 3, 4, 5번은 그러면 왜 맞는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아이고. 너희들은 1, 2, 3, 4번 선생님이 이거 지금 펜이 고장나가지고 오늘 고장났네. 정품을 안 샀더니. 자,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야. 자, 그러면, 자, 나머지 1, 2, 3, 4를 보자. A가 아까 최고의 만족이었죠? 5,000원. 이 선은 5,000원 예산 딱 맞는 거죠. 예산으로 총효용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오케이죠. 맞죠? 맞죠? 소비 선택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이제 A가 가장 최고지. 그러니까 이 A 지점이 가장 최고의 만족인데 다른 데 어디로 가든 총 효용은 감소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맞죠? 자, 소비 선택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자, B가 어디 있어? B가 여기 있네. 예산이 딱 맞네.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한다 라고 했죠. 1,000원은 덜 소비하는 건 맞아. 근데 총 효용이 작아진다. 총 효용도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이 작아지는 부분도 맞아요. 자, B 부분은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소비 선택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효용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전체 지점에서 얘들아 전체 지점에서 이 A가 그죠? 튀김 3개와 초밥 2개인 게 아까 계산했을 때 가장 최고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최고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A로 오면은 무조건 효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C든 B든 어디든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더라도 가장 총 효용이 5,000원을 쓰는 예산에서 가장 높은 효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답이 5번이었어. 알겠죠? 자,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개별 질문해. 자, 그 다음에 19번 봐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가 뭐야? 자, 가가 뭔지만 확인할게. 최대 행복의 원리. 가가 최대 행복의 원리야. 그리고 나가 뭐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최대 행복의 원리와 균등의 법칙이구나. 자, 최대 행복의 원리. 그리고 이거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자, 최대 행복의 원리는 교육적 경험을 따라 아까 그랬죠. 최대 행복의 원리는 교육과 외적 제재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했어. 맞아. 자, 나 부분. 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죠. 균등의 법칙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개인에 따라 다른 거 감소의 법칙이 아니라 균등의 법칙이죠.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맞죠? 자,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인간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자 이건 앞으로 가야겠다. 앞으로 가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나와 있죠.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여기서 행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개인의 이익이 근거가 된다? 아니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전체 행복이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답이 3번이야. 옳지 않은 거.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결정 판단의 근거가 이거는 또 바뀌었죠. 이거는 각각의 경제학자들이 어땠어? 개인이 각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해서 약간 개인의 효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회가 아니라 개인 쪽에 맞춰진 거죠. 자, 4번, 5번도 너희가 보세요. 최대 행복의 원리가 윤리적 판단의 기준, 나는 당연히 소비 선택, 개인의 소비 선택의 기준 맞는 말이죠. 근데 가든 나든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다. 요게 나올 수 있어. 이거 맞는 말이다, 얘들아. 가든 나든 각자가 전체 사회 전체 행복을 가장 극대화하는 거, 나도 소비를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소비에서 얻는 만족도,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거, 둘 다 이익의 극대화를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맞는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이제 이게 좀 특이한데, 겉으로 봤을 때 이 보기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문만 분석되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참 특이한 문제였어. 자, 미리 A고 나의 경제학자가 B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래도 읽어나 보자. 알겠죠? 기부의 경제학. 실험인 5명에게 10만 원씩 주고 참가자는 이제 돈을 지가 꿀꺽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는데,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를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한대. 그래서 10만 원씩 이제 줬는데 10만 원씩 5명에게 줬어. 근데 얘네들이 각자 가질 수도 있고 다시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를 하면 이게 곱하기 2, 2배로 뭔가 창출이 돼서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씩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되면 10만 원의 2배는 뭐야? 20만 원이죠. 20만 원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각자 5분의 1씩, 그러면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참가 예상 행동.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기부하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나눠줬던 10만 원만큼 다 꿀꺽 하는 거지. 그럼 10만 원을 각자 얻을 수 있어. 대신 모두가 기부하면 어떻게 돼? 모두가 기부하면 그 10만 원이 20만 원이 돼서 다 이게 4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되지. 그러면 모두가 기부하면 4만 원씩 나눠 가지는데 5명이 모두 다 기부해서 각자 다시 n분의 1로 나눠 가졌어. 그럼 각자 20만 원씩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부하면 되게 좋은 건데 누가 기부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 4명, 근데 만약에 4명만 10만 원씩 기부하고 1명, 이 나쁜 놈이네, 기부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 4명은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어. 양심을 지키고 기부했어. 근데 1명이 기부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0만 원씩 했는데 4명만 기부를 했어. 그러면 이 4명, A, B, C, D라는 사람이 4명만 기부했으면 그 20만 원이 돼서 n분의 1로 나눠 가진 게 4만 원씩이라고 했지. 근데 그게 4명이냐?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여기서 다 16만 원씩만 가지게 되겠죠? 그죠? 다 A, B, C, D 4명은 20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씩 가지게 되고, 그 나쁜 놈 누구야? 1명. 그 1명은 자기가 맨 처음에 꿀꺽 했던 10만 원이랑 나머지 16만 원 남들이 기부해서 얻게 되는 창출까지도 갖게 되기 때문에 26만 원이라는 큰 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한 이제 절반 정도가 기부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노리고 기부를 안 했대요. 근데 기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너는 왜 기부했니? 그러면 이기적인 거에 반대말 이타적인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부했어. 그리고 기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 같은 어떤 질적 쾌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기부의 원인이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번이죠? 이게 20번이죠. 20번. 자, 20번은 사실은 답은 쉽게 나와. 선생님이 아까 지문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사람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서 이 효용이 같이 만족감이 다르다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었어. 한계 효용 감소의 법칙이었어, 얘들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지. 그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을 먼저 확인하면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가 안 도와주네. 이게 왜 그럴까? 얘들아, 됐다. 오늘까지 올려주기로 해서, 자, 우선 옳지 않은 건데 답을 먼저 확인할게. 왜 2번이냐면, B는 경제학자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들이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고, 근데 얘들아, 개인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 다르다고 본 건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균등의 법칙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거 그 지문 설명할 때 되게 강조했어. 그래서 답이 2번이야. 그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답을 2번 고를 때 이 보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 보기에서 낚여서 많이 틀렸다고는 하더라고. 답이 2번이야.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 얘들아. 단어 문제는 너희가 꼭 봐야 돼. 자, 밀은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에 기부를 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은 고급 정신, 고급 쾌락, 고등 정신을 발휘해서 인간의 품위 지킨다고 했다. 그렇게 보겠죠? 이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게 2번. 자, 밀은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보고, B는 기부한 자는 참가자 예상 행동에 따라 효용을 비교해보고 나름대로 이건 경작자죠. 미안하다. 경작자들은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자의 효용 법칙에 따라 각자 그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이해한 거죠.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이든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각자 개개인으로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이해했겠죠. 맞는 말이야. 자, 밀은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인 감정으로 봤을 거고, 경제학자들은 자부심을 기부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했을 거다. 맞고. 자,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세 소득, 누진세 얘기가 그 B 부분에 나오죠? 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겠군.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 밀과 경제학자 입장 맞죠? 자, 밀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B는 누진세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쨌든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겠군.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자, 답이 2번인데 다시 한번 개개인에 따라서 효용의 가치가 다르다. 그것은 체감의 법칙에 따른 게 아니라 균등의 법칙에 따른 거야. 자, 우선 선생님이 좀 빠르게 했는데 시험 바로 직전 날 한 번 더 봐줄 거야. 우선 마무리할게.